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유미 작가의 너는 거기에 서 있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풋풋했던 첫사랑의 기억은 있죠. 30년 만에 우연히 첫사랑을 마주하게 되자 예전의 기억이 오롯이 떠오릅니다. 서유미 작가의 너는 거기에 서 있고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비어있는 앞자리와 에스프레소 잔을 바라보았다. 좀 전까지 대표가 앉아있던 인조가죽 소파는 등 모양대로 주름잡고 빈 에스프레소 잔에는 커피 자국이 진하게 남았다. 그의 앞에 놓인 아메리카노는 얼음만 약간 녹았을 뿐 주문한 상태 그대로였다. 그는 일회용 컵의 뚜껑을 열고 빨대를 뺀 다음 벌컥벌컥 마셨다. 시원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게 맥주를 들이켜는 기분과 비슷했다. 당장 편의점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파라솔 아래 앉아 한 캔 정도 마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 머릿속으로 맥주와 안주를 고르다 마음을 바꾸었다. 아내 병실을 지키는 사람이 술 냄새를 풍기고 다니면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할 것이다. 척추 전문병원의 3인실에는 정신은 또렷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세 사람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눕거나 앉아 있었다. 입원 일수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텔레비전 드라마보다 옆 침대의 방문객과 그들이 들고 온 쇼핑백, 환자와 보호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나누는 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병원은 지루한 곳이라 사람들의 상상력은 풍부해졌고 말은 쉽게 퍼져나갔다. 그러니 당분간 맥주 생각은 접어두는 편이 낫다. 병원에서 지낸 3일 동안 그는 간병인 역할에 충실하려 애썼다. 처형이 와서 말동무를 하다 돌아가는 시간 외에는 아내 곁에 머물렀고 아내가 낮잠을 자거나 드라마에 빠지면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병원 근처에는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담배 피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다. 밖에 나오면 그는 실외 정원을 한 바퀴 돈 뒤 주차장 왼쪽 나무 그늘 아래 쭈그려 앉았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6월의 공기는 뜨거웠다. 주차장에 갈 때마다 꼬리가 뭉툭하게 잘린 삼색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다. 고양이는 유연하게 담을 오르내렸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차 밑으로 들어갔다. 대로변에 위치한 2층의 카페는 어제 오후에 발견했다. 신문사 대표가 병문안을 오겠다고 해서 한 정거장 넘게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다가 찾아냈다. 대표는 입맛이 까다로워 아무 커피나 마시지 않았다. 대표가 참석하는 편집회의가 잡히면 막내 기자는 사거리까지 나가서 커피를 사왔다. 아내가 입원하기 전날 대표는 그를 회의실로 따로 불러서 특집 기사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비서가 폭로한 녹음 파일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입은 제약회사를 거론하며 예전에 건강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되찾을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거기가 살아야 우리도 편한데. 그는 이럴 때 섣불리 나서면 역효과가 난다고 말하는 대신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한 뒤 회의실을 나왔다. 다음 날 아내가 마트에 다녀오다가 길에서 주저앉았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바로 수술 일정이 잡혔다. 그는 대표에게 보고한 뒤 휴가를 신청했다. 아내가 수술하고 3일 동안 그는 병원으로 출퇴근했다. 사무실에 누구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단톡방에 올라오는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아내가 먹은 점심 식기를 내놓고 병실로 돌아오는데
대표의 번호가 휴대폰 화면에 떴다. 그는 복도에 선 채로 진동이 언제까지 울리는지 지켜보았다. 진동이 멈추었다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을 때 통화 버튼을 눌렀다. 대표는 별다른 얘기 없이 내일 점심때쯤 병원에 들르겠다고 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대표의 셔츠에서는 숯불 냄새가 났다. 아내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고 대표도 뒤에 일정이 있어서 두 사람은 곧장 카페로 이동했다. 대표는 뜨거운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신 뒤 더운데 수술해서 고생이 많다며 봉투를 건넸다. 그는 반으로 접은 흰 봉투가 탁자 위에서 천천히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 생각 좀 해봤어? 대표는 이럴 때 힘을 실어주는 게 진짜라고 국민제약회사 한번 살려보자고 했다.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시선을 창밖으로 옮겼다. 건너편 반도체 회사 앞에 피켓을 든 사람이 서 있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노란색 바탕에 검은 고딕체로 쓴 문구는 익숙했고 그 아래 글씨는 작아서 읽기 힘들었다. 비서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던 제약회사 회장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후배가 보내준 음성 파일은 10분짜리였지만 몇 마디만 들어봐도 비서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하찮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파일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정지시켰다. 소화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오자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됐다. 그는 서랍 안에 넣어둔 위장약을 꺼내 목 안으로 넘겼다. 그 회사가 약은 좋잖아. 약에 대해 쓰는 건데 뭐가 어려워. 대표는 최대 광고주를 잃을 수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고 그는 내키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더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대표의 미간에 잡힌 주름은 뜨거운 열로 눌러놓은 것처럼 견고했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풀어지지 않았다. 그는 지금껏 대표나 편집장의 지시와 제안에 보류로 답해본 적이 없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인터뷰나 기사도 그럭저럭 써냈고 기자의 윤리나 사회적 시선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도 않았다. 진실보다 기록에 매달렸고 신문의 발행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그게 50이 다 된 나이까지 자리를 지키는 비결이자 그의 인생이 겨우 여기에 머물게 된 이유였다. 대표가 간 뒤에도 숯불 냄새는 테이블 근처를 맴돌았다. 그는 빈 컵을 반납한 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더 주문했다. 에어컨의 냉기와 차가운 커피 덕분에 몸은 식었는데 머리가 묵직했다. 그는 커피를 들고 1층 테라스로 나갔다. 출입문 옆에 마련해 놓은 테라스에 테이블은 비어있고 테이블의 차양 밖으로 한낮의 열기가 느껴졌다. 그는 뜨겁고 건조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표의 목소리를 재떨이에 떨어냈다. 몇 년 동안 아프다 괜찮아지기를 반복한 아내의 허리 디스크는 이른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터졌다. 병원에서는 차근히 진행된 거라고 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갑자기 터진 것 같았다. 아내의 디스크 수술은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가족의 일상을 멈춰 세웠다. 예약을 마친 가족 여행이 취소되었고 아들의 생일을 기념하는 저녁 식사도 미루었다. 그는 급한 마감을 후배들에게 넘겼다. 아내는 여름 휴가가 수술로 사라지는 걸 아쉬워했고 아들의 생일을 못 챙기는 걸 미안해했다. 그동안 너무 운동을 안 하고 살았다며 자책했다. 그는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지 그랬어 라고 말해놓고도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믿기지 않았다. 아내가 아플 줄은 몰랐다. 어딘가 고장나고 수술을 해야 한다면 자신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커피와 담배를 입에 달고 살았고
자주 편두통에 시달렸다. 왼쪽 가슴이 심하게 조였다가 서서히 풀리는 일도 잦았다. 그런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약으로 버텼다. 사무실 책상의 오른쪽 서랍에는 두통약과 짜먹는 위장약이 잔뜩 들어있었다. 그는 멈춰서 자신과 현재를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웠다. 아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틀이 지나자 인상을 쓰면서도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의사가 3일째부터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해도 좋다고 했다. 병실에 돌아가면 그는 아내를 부축해 같이 복도를 걸을 계획이었다. 길 건너편에 서 있는 빌딩들은 키와 몸집이 컸지만 그늘 한 점 만들지 못했다. 거리의 사람들은 어딘가 조금씩 녹아내린 채로 걸어다녔다. 피켓을 든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가로수처럼 서 있었다. 모자를 쓰지 않아 햇빛 아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는 그 흔한 문구가 어딘가에 가닿지 못하고 공허하게 흩어지는 목소리 같다고 생각했다. 호소하는 사람들은 도시 어디에나 있었고 그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훑으며 지나다녔다. 평소에도 많은 활자에 둘러싸여 지냈고 그 문장들은 그의 안팎에서 권위를 잃어갔다. 그는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문구나 인쇄된 기사를 절반 정도만 믿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균형이었다. 이쪽의 입장과 저쪽의 상황 사이에서 기울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 그게 그가 기사를 쓰는 방식이었다. 피켓을 든 중년 여자가 서 있는 곳은 국내 굴지의 반도체 회사 건물 앞이었다. 사람들은 더위에 쫓기듯 오갔고 여자나 피켓의 내용에 관심이 없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는 무르고 흔해서 시선을 끌지 못했다. 여자의 발밑으로 오후의 태양이 만든 그림자가 진하고 짤막하게 생겼다. 그는 입안으로 밀려들어온 얼음을 씹으며 여자와 피켓을 쳐다보았다. 여자가 지나가는 아이를 보며 웃을 때 왼쪽 뺨에 보조개가 깊게 들어갔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살짝 일으켰다. 네 얼굴을 처음 본 건 국어 시간에 작문 숙제 때문이었다. 국어 선생님은 노트를 돌려주며 두 사람의 글에 대해 칭찬했고 앞에 나와 읽어보라고 했다. 잘 쓴 글의 주인공은 반에서 1등을 도맡아 하는 반장과 너였다. 썼다, 지웠다, 샤프 끝을 물어뜯으며 밤늦게까지 작문 숙제를 해도 그의 글은 한 번도 뽑히지 않았다. 그가 쓴 문장은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채 지우개 가루가 되어 노트 밖으로 밀려나갔다. 반장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장문을 읽는 동안 애들은 슬금슬금 떠들며 장난치기 시작했다. 그는 안 듣는 척 하면서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그 글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어서 뽑혔는지 알아내야 했다. 반장의 글은 포장이 잘 된 길처럼 매끄러웠지만 오르내림이 없어 지루했다. 낭독이 끝나자 몇몇이 건성으로 박수를 쳤다. 노트를 든 네가 앞으로 나갈 때 분위기는 더 산만해졌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작문 숙제나 잘 쓴 글에 관심이 없었고 너는 이목을 끌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존재도 아니었다. 1987년도 공립중학교의 2학년 교실에는 58명의 학생들이 줄을 맞춰 앉아 있었고 사춘기를 통과하며 정신연령이 제일 높아진 아이들과 여전히 먹고 뛰노는 게 더 중요한 애들이 뒤섞여 있었다. 내면의 나이와 상관없이 눈에 띄는 외모의 소유자나 우등생, 예체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만이
이름과 특징이 결합된 입체성을 확보했다. 그 외에 50명 정도는 자주 입는 티셔츠나 배낭의 색깔, 안경테 같은 단편적인 것으로 구별되고 그런 식의 명칭으로 불렸다. 너는 짧은 단발머리에 파란색 머리띠를 하고 다녀서 애들이 청팀이라고 불렀고 그는 학기 초에 몇 번 워크맨을 갖고 갔다가 워크맨이 되었다. 네가 교탁 앞에 섰을 때 그는 파란색 머리띠가 아닌 너를 정면에서 처음 보았다. 창밖의 햇살이 교실을 둥그렇게 감싸 공중에 먼지 입자들이 떠다녔다. 노트를 들고 서 있는 너는 키가 컸고 햇빛 때문에 코 옆으로 비스듬하게 그늘이 졌다. 얼굴에 생긴 그림자가 너를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너는 심호흡을 했고 오른쪽 뺨에 보조개가 깊게 패했다. 교실 안을 떠돌던 햇빛이 네 오른쪽 뺨에 고였다. 네가 노트를 펴고 글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의 귓속에서 라디오의 전원이 탁 켜졌다. 너의 목소리는 그가 즐겨 듣는 심야 라디오의 DJ와 비슷했고 글의 내용은 DJ가 읽어주는 사연처럼 귓속으로 흘러들었다. 2분단 6번째 줄에 앉은 그와 교탁에 서 있는 너 사이는 멀었다.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계속 뒤를 돌아보고 뭔가를 주고받고 속닥거리며 몸을 움직였다. 그때마다 너의 목소리가 묻히고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직거리는 음파의 방해 속에서 신중하게 주파수를 맞췄다. 너는 대학생이 된 오빠에 대해 썼고 문장 속에서 어른의 세계에 대한 기대와 동경이 드러났다. 주의가 어수선한데도 네 목소리는 그의 귓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장문 때문에 너는 청팀이 아니라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아름다움이 존재에게서 나오는지 존재 위에 덧입혀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것을 발견한 순간에 완전 매료되었다. 낭독을 마친 너는 자리로 돌아갔고 그는 라디오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처럼 여운에 잠겼다. 박수 소리와 선생님께 인사하는 소리,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갑자기 이어지는 라디오 광고처럼 볼륨을 높였다. 교과서를 서랍에 넣으면서도 그는 국어 시간에 헤어나오지 못한 채 예상하지 못한 대면의 순간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선생님은 왜 평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읽어보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까? 그것이 우연과 필연 중 어디에 속한 건지 궁금해졌다. 점심시간은 평소와 같았다. 교실과 복도에는 반찬 냄새와 소음이 넘쳐났고 운동장에서는 다닥다닥 붙은 머리들이 공을 쫓아 뛰어다녔다. 그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먹었지만 평소와 달리 자꾸 딴 생각에 빠졌다. 친구들이 축구를 하러 몰려나갈 때 수학 숙제를 핑계로 자리를 지켰으나 한 문제도 풀지 못했다. 식곤증 같은 나른함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5교시가 시작되는 종이 쳤을 때 교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스피커 속의 목소리는 단축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담임 선생님이 종례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키라고 경고했다. 방송을 듣던 아이들은 단축 수업이라는 말이 나오자 환호성을 질렀다. 각 교실에서 나온 소리가 복도와 층을 넘어 학교 전체에 넘실댔다. 가방을 챙기면서도 왜 단축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애들은 거의 없었다. 단축 수업이라는 횡재 앞에서 이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근처 대학에서 데모를 하기 때문에 최루가스 냄새가 나서 수업을 하기 어렵다고 담임을 통해 전해들은 내용이 전부였다.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중고등학생 때 죽어라 공부하면 뭐하나. 대학 가서 데모만 하고 있으니. 출석부를 들고 나가며 담임이 종리에도 혼잣말도 아닌 소리로 중얼거렸다. 같이 몰려다니는 친구들은 누구네 집에 모여 비디오를 볼지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답하느라 바빴다. 그는 중고 책방에 들러 문제집을 살 계획이었다. 운이 좋으면 앞부분만 조금 풀고 내놓은 문제집을 건질 수 있고 재수가 없으면 체크된 답을 일일이 지운 뒤에 봐야 했다. 이번에도 성적이 떨어지면 방학 때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엄포를 놓았다. 책방은 대학가 쪽이고 후문에서 2정거장 떨어져 있었다. 늦게라도 와라. 친구들은 손을 흔들며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후문으로 나간 그는 국어 시간의 일을 떠올리느라 버스 정류장을 그냥 지나쳤다. 장문을 낭독할 때 네 뺨에 생기던 보조개를 생각하며 중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몸과 마음이 둥실 떠올랐다. 풀린 운동화 끈을 묶을 때만 잠깐 멈춰섰고 내내 뛰듯이 걸었다. 가느다란 실에 달린 손톱만한 돌멩이가 하늘로 날아가지 않게 붙잡아 주었다. 가끔 재채기가 날 것처럼 코끝이 간질거렸는데 공기 중에 실려오는 최루탄 냄새 때문인지 흥분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으니 워크맨이 된 것 같았다. 중고 책방 앞에는 노끈에 무인 책들이 쌓여 있었다. 책방 주인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책을 안으로 옮겼다. 그는 새로 들어오는 책들의 제목을 눈으로 대충 살펴본 뒤 안쪽에 참고서 문제집 코너로 갔다. 손님은 2명뿐이었고 볼륨을 줄여놓은 것처럼 조용했다. 오래된 책 냄새와 먼지들만 그 안을 천천히 떠다녔다. 노끈으로 묶인 책을 정리하며 주인이 이따금 재채기를 했다. 그는 발끝에 힘을 준 채 책장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중2 영어나 수학 문제집이 눈에 띄면 발행 연도를 확인한 뒤 넘겨봤다.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체크하려면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 책 안에서 너의 목소리와 국어 시간의 장면들이 자꾸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는 문제집이나 성적, 용돈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멍하게 서 있었다. 배낭을 맨 남자가 그의 옆을 지나 계산대로 갔다. 계산을 하면서 주인과 남자는 두런두런 얘기를 주고받았다. 어느새 책방 안에서 책을 고르는 사람은 그 혼자가 되었다. 서점의 문이 열렸다 닫히며 배낭을 맨 남자가 나가고 파란색 머리띠를 한 네가 들어왔다. 햇빛 때문에 하얗게 빛나는 유리문을 보며 그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했다. 어떻게 여기서 너와 마주칠 수 있지? 너는 그의 머릿속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다. 평소 같으면 모르는 척하거나 빨리 계산을 마치고 나갔을 텐데 그는 가만히 서 있었다. 심장은 전력 질주를 하고 난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몸이 살짝 떠올랐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책 등의 제목에 집중하려 했었다. 빨리 문제집을 골라야 하는데 제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너는 오롯한 입체감을 지닌 채 주변의 풍경을 지워버렸다. 책방 주인에게 인사한 뒤 안을 둘러보던 네 오른쪽 뺨에 아까처럼 보조개가 생겼다. 그를 발견한 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다가 참고서 코너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문제집을 도로 책장에 꽂았다. 문제집 사러 왔구나. 너는 삐쭉 튀어나와 있는 문제집을 바로 꽂았다. 너는? 그냥 뭐 있나 보려고.
너는 중고 책방에 자주 들른다고 했다. 이틀에 한 번 책이 들어오거든. 너의 목소리는 낭독할 때보다 두어음 정도 높았다. 그가 문제집을 고르는 동안 너는 시집과 에세이 코너의 책을 둘러봤다. 책방 주인이 너의 이름을 부르더니 얼른 집에 가라고 했다. 문제집을 봉투에 넣어주며 그에게도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했다. 책방도 일찍 문을 닫을 거라고 했다. 책방 주인의 목소리가 비장했지만 밖의 거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버스는 배차 시간에 맞춰 정류장에 섰고 사람들은 장바구니를 들거나 서류 가방을 든 채 거리를 오고 갔다. 6월의 한낮은 화창하고 체류가스의 농도는 단축 수업을 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와 너는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가기로 했다. 너는 양손으로 배낭의 어깨끈을 꼭 잡았고 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느슨하게 풀려가는 운동화 끈만 쳐다보았다. 재채기를 연거푸 한 뒤에 너는 대학생들이 왜 데모를 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가 멀뚱히 쳐다보자 대학생이 죽었다고 했다. 우리 오빠도 아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죽었어. 나라가 죽인 거야. 그 말을 하며 너는 주먹을 앞으로 뻗었다. 난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의 주변에서 데모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었다. 대학 가면 데모 같은 건 꿈도 꾸지 마라. 아버지는 뉴스나 신문을 볼 때마다 인상을 썼다. 데모를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외치고 몸부림을 치며 나아가는지 잘 모르지만 뉴스에 나오는 데모 장면을 보고 있으면 불편했다. 학교 안에서 경찰과 학생이 대치하고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사방에 불이 붙고 머리가 터진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나갔다. 거리의 사람들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고통스러워했다. 그에게 데모는 위험하고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그건 온전한 그의 생각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고 명절 때 친척들이 둘러앉아 화투를 치며 주고받는 대화의 일부였다. 그는 자기 생각이 없었고 생각이 없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평일 오후의 거리는 나른함과 활기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주먹을 쥔 너는 옳은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해 얘기했고 돌멩이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 단호함으로 무엇인가를 깨부수고 싶은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이 없고 어리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울적해졌다. 아까 장문 시간에 하고 어렵게 말을 꺼내는 순간 큰 길 쪽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발소리들이 다급하게 몰려왔다. 그와 네 쪽으로 뛰어오는 사람들은 거대한 물결 같았고 굽이쳐 흘렀다.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와 너를 보고 누군가 뛰어 하고 소리쳤다. 바람결에 진한 최루가스가 실려왔고 되돌아가거나 옆으로 비켜설 틈이 없었다. 그와 너는 길 옆에 골목으로 들어선 뒤 발이 닿는 대로 뛰었다. 주택가의 오르막길인데 좁고 가팔랐다. 녹물이 흘러내리는 전봇대가 양옆에 삐딱하게 서 있고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대문들이 어깨를 붙인 채 이어졌다. 순식간에 거리의 풍경이 바뀌었다. 네가 앞장섰고 그는 모르는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당황했다. 느슨하던 운동화 끈이 풀어져 바닥에 질질 끌리는 동안 그의 두 발은 중력을 되찾아 힘겹게 움직였고
가볍게 흔들리던 너의 단발머리도 움직임이 둔해졌다. 약수터인지 등산로의 초입인지 커다란 나무들과 흙길이 나타나면서 길이 끊어졌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자 네가 뒤를 돌아봤다. 그도 뒤를 돌아봤고 그들의 발밑에는 좁은 골목과 철제 대문들만이 서 있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주위가 고요하다는 걸 확인하자 비로소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책방의 길 건너편에 이런 골목이 있다는 것도 그 끝이 야산과 이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와 너는 낯선 동네를 두리번거렸고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 옆으로 걸어갔다. 골목의 끝에서 노란 장판이 깔린 평상과 뒤쪽에 자리 잡은 구멍가게가 나왔는데 둘은 동시에 안도했다. 평상에 앉아 발끝만 살짝 바닥에 닿았다. 뒤편의 나무들이 커다란 그늘을 만들었고 잎사귀 사이로 간간히 바람이 불었다. 그와 너는 손 부채질을 하며 땀을 식혔다. 최루가스가 땀에 녹았는지 얼굴과 목덜미가 따끔거렸다. 그가 손을 올리자 네가 눈을 비비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갈증이 나서 마른 침을 삼켰다. 너랑 얘기하는 거 처음인 것 같다. 너의 목소리가 왼편에서 들려왔다. 그는 네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못하고 평상 옆에 나무를 쳐다봤다. 그가 알고 싶은 건 데모가 아니라 네가 쓴 글과 너였다. 국어 시간에 발표한 거 잘 썼더라. 아, 우리 오빠? 너는 오빠에게 들은 얘기를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했다. 신문기자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사람들이 모르고 못 보는 것에 대해 쓰고 싶어.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재밌어. 자기 이름을 단 기사가 신문에 실리면 근사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자신도 글 쓰는 게 재미있고 잘 쓰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너는? 그가 멍하게 쳐다보자 네가 덧붙였다. 꿈이 뭐야? 장래 희망 말이야. 아버지나 친척들은 어느 대학에 가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들은 꿈 대신에 전공이나 직업이라는 말을 썼다.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는 나중에 대해 생각하는 게 두려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올까? 그에게 어른이 된다는 건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대학에 붙느냐 마느냐 하는 실질적인 문제였다. 네가 말하는 장래에 도달하면 관문을 통과했는지 낙오자가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뚜껑을 열어 확인하는 게 기대되고 궁금한 게 아니라 조마조마하고 불안했다. 그는 불확실한 미래보다 낭만적인 순간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다. 책상에 앉아 새벽까지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해. 넌 어떤 가수를 좋아해? 이 노래 들어봤니? 그가 가만히 있자 너는 사회부 기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에게 신문은 어른들의 것이고 한자가 섞인 흑백의 인쇄물은 지루하고 고리타분했다. 그런데 너는 거기에 진실과 목소리를 담고 싶다고 했다. 너의 꿈은 세상에 대한 기록을 향해 뻗어나가는데 그는 책상 위에 라디오 옆에 가만히 고여 있었다. 그는 신문기자가 된 너와 너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상상해봤다. 닿을 수도 다가갈 수도 없을 것 같았다. 너는 눈이 매운지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눈을 깜빡거렸다. 그러면서 최루가스가 매캐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목소리를 막기 위해 최루탄을 쏘는 게 나쁘지.
너는 10년 뒤 어른이 되었을 때 달라져 있을 세상에 대해 얘기했고 그는 그것이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저 모든 상황이 이상했다. 느닷없는 단축 수업도 교실에서 말 한마디 해본 적 없는 동급생과 낯선 동네의 평상에 앉아 얘기를 나누는 것도 그 내용이 학교나 친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데모와 미래에 대한 거라는 점도. 그는 네가 기침하는 게 신경 쓰였고 햇빛과 체류가스 때문에 목이 말랐다. 그가 구멍가게를 힐끔거리자 너는 목마르지? 하고 물은 뒤 일어나 가게의 미닫이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눈에 힘을 주고 가게 쪽을 쳐다보았다. 눈을 깜빡거리면 이 순간과 네가 사라져버리고 낯선 동네와 햇볕이 내리쬐는 거리만 남을 것 같았다. 미닫이 문을 연 너는 캔 음료 2개를 들고 나왔다. 햇빛 때문인지 미간을 살짝 찌푸렸고 양쪽 뺨이 붉었다. 탄산음료가 든 캔은 차갑고 표면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네가 건네는 음료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고마워. 다음에는 내가 살게. 탄산음료는 시원했고 아껴 마시는데도 금세 사라졌다. 그는 빈 캔을 손에 꼭 쥐었다. 그는 얼음만 남은 컵을 카운터에 반납하고 나왔다. 피켓을 든 여자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표정이 바뀔 때마다 오른쪽 뺨에 보조개가 생겼다. 그 여자는 너를 닮았고 너 같다가 네가 확실해졌다. 대표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것이다. 너를 다시 보는 건 30년 만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예상하지 못한 마주침에 놀라고 의아했을 테지만 어느새 삶에서 불쑥 튀어나오거나 자취를 감추는 우연의 모습을 덤덤히 받아들이는 나이가 되었다. 그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피켓을 든 너를 잠시 바라보았다.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건너갔지만 그는 병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가 들어가자 처형이 시간을 확인하고 가방을 챙겨들었다. 처형은 옆 침대와 앞 침대의 보호자에게도 인사를 한 뒤 병실 밖으로 나갔다. 그는 아내의 얼굴에 아쉬움이 떠오르다 사라지는 걸 보았다. 3일 동안 그가 제일 많이 본 건 아내의 얼굴이었다. 자려고 하거나 잠든 얼굴, 일어나 앉을 때나 누울 때 통증 때문에 살짝 구겨지는 얼굴, 아들과 눈매가 닮았고 장모님과 인상이 비슷해지는 얼굴. 그건 40대를 지나면서 그가 거울 속에서 스치듯 마주하는 모습이기도 했다. 상대의 얼굴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쓸쓸하고 뭉클했다. 처형이 가고 나면 아내는 저녁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 드라마를 보거나 낮잠을 잤다. 이불 덮어줄까 물었더니 오늘부터는 걷는 걸 연습해야지 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아내가 링거 거리를 잡고 설 수 있도록 부축했다. 허리를 구부린 채 엉거주춤 움직이는 아내의 발밑으로 흐릿한 그림자가 생겼다. 휴가를 냈다고 했는데도 아내는 그가 병실에 오는 걸 불안해했다. 몸도 아프면서 어쩌면 몸이 아파서 아내의 촉은 더 예민해졌는지도 모른다. 아내의 걱정은 자신의 허리보다 그와 아들에게 더 쏠려 있었다. 그는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은 흰 봉투의 부피를 느끼며 복도 끝에 창문을 쳐다보았다. 아내에게 오늘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내일은 실외 정원에 나가보자고 했다. 단축 수업 다음 날 학교에서 그와 너는 모르는 사람들처럼 지나쳤다. 많은 문장을 적어내려간 어제의 페이지를 넘기고 나니
백지가 나타난 것 같았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종이 위에 어제의 흔적이 내비칠 때마다 마음이 일렁였지만 그것을 가만히 쓸어볼 뿐이었다. 며칠 동안 너는 어디서나 눈에 띄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 사람과 얘기하고 있어도 그는 너를 찾아냈고 네 목소리를 골라내 귀 기울일 수 있었다.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보다 4분단 5째 줄에 앉아있는 너에게 더 집중했다. 너를 생각하면 발끝이 가벼워졌고 좋아하는 노래가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그는 매일 밤 라디오를 들으며 너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노트에 두서없이 적어 내려갔다. 그 순간은 너무 충만했지만 음료수를 사겠다는 약속에 도착하면 한숨이 흘러나왔다. 너와 얘기하고 싶다는 열망과 기대로 부풀면서도 음료수를 어떻게 건네야 할지 몰라 잠을 설쳤다.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보았지만 너는 멀리 있고 그에겐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일주일쯤 지나서 친구와 함께 복도에 서 있는 너를 봤을 때 그는 너를 둘러싼 어떤 빛이 너를 입체적으로 만들던 음영의 대비가 흐릿해졌음을 느꼈다. 흔적은 남아있지만 누군가 지우개로 문질러 지운 것 같았다. 그는 네가 옆에 서 있는 친구와 똑같이 손뼉을 치고 웃고 비슷한 목소리로 말한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에 입체감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네가 갑자기 밋밋해지고 평범해진 까닭도 알 수 없었다. 빛이 모여 고이던 너의 보조개는 다른 아이들의 점이나 주근깨와 비슷해 보였다. 수업 시작하는 종이 치고 너와 친구와 다른 애들이 교실에 들어간 뒤에도 그는 복도에 가만히 서 있었다. 두 발이 땅에 꼭 붙은 것 같았다. 선생님의 주의를 듣고 자리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 멍했다. 아무리 주파수를 맞추려 해도 네 목소리를 또렷이 감지할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을 채우던 노래는 멈추었고 중력이 그를 무겁게 끌어당겼다. 너는 그대로이고 변한 게 없는데 그의 두 발은 땅 밑으로 꺼지는 것 같았다. 예전의 선명한 기록은 어디로 갔을까? 6월이 지난 뒤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화를 이루어냈다는 소식이 뉴스에 자주 나왔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주먹 쥔 손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며 걸어갔다. 그 장면들은 더 이상 불편하거나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너의 말대로 그 목소리들이 무언가를 바꾸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6월의 민주화와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단축 수업을 하던 날 오후가 떠올랐다. 평상 위에 깔린 장판의 감촉과 캔 음료의 시원함은 너무 생생해서 실제로 겪은 일 같지 않았다. 여름방학 이후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너와는 별다른 교류 없이 같은 교실에서 반년을 더 보냈고 중3 때는 다른 반이 되었다. 그는 음료수를 사겠다는 약속을 잊은 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수학 단과 학원에서 본 다른 학교 여학생을 오래 짝사랑했다. 며칠 동안 책상 앞에 앉아 끙끙대며 고백의 편지를 썼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오랜만에 네 생각을 한 건 대학을 졸업한 다음 도전한 언론사 시험에 계속 실패한 뒤였다. 메이저급의 신문사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고 종합일간지도 필기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졌다. 이래서 기자가 될 수 있을까?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던 때였다. 피해 다니는데도 아버지의 혀차는 소리가 귀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구인 구직 정보지를 한 장씩 넘겨가며 자신의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들여다봤다. 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해서 문과에 갔고
대학에 진학할 때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중에서 고민하다 사회계열을 선택했다. 동아리를 고르다 학교 신문사에 지원했고 졸업 전까지 어영부영 활동했다. 그는 딱히 되고 싶은 것도 진득하게 좋아한 것도 없었다. 선택과 여정을 돌아보는 동안 꿈이 뭐냐고 묻고 사회부 기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던 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나란히 앉아 발을 까딱거리던 순간과 확신에 찬 너의 목소리. 천천히 땀을 식혀주던 바람이 머릿속에 펼쳐졌다. 납작하게 구겨진 현실과 비교하면 가능성으로 부풀어 오르던 순간이었다. 오래전 일이고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는 조금씩 네가 한 말 쪽으로 흘러왔다. 일간지를 포기한 뒤에 그는 정치와 시사 전문을 내세우지만 가십거리를 주로 다루는 타블로이드 판형의 주간지에 들어갔다. 일하는 동안 그가 밝혀야 했던 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나 마땅히 드러나야 할 진실이 아니라 유명인들의 사생활과 루머 같은 것들이었다. 그는 기사의 말미에 붙는 자신의 이름에 무감각해졌다. 마침표 이상의 의미를 담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비슷한 컨셉의 다른 주간지와 스포츠 관련 잡지를 거친 뒤 제약 관련 신문으로 옮겼다. 제약회사 홍보부에서 보내는 보도자료를 짜깁기 해서 기사를 쓸 수 있다는 면에서 일하기 편했지만 협회와 회사,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신경 쓸 게 많아 까다로웠다. 그는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이게 막차라는 걸 알았고 조용히 종점에 도착하고 싶었다. 산책을 시작한 뒤로 아내는 회복이 빨랐다.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워졌고 앉거나 일어설 때 얼굴을 구기는 일도 줄었다. 아침을 먹고 그와 아내는 병실 복도를 지나 실외 정원으로 나갔다. 오전이라 대기가 뜨겁지 않고 간간히 부는 바람이 시원했다. 아내는 바깥 공기를 쐬고 또 두 발로 걷는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퇴원하고 나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르게 살 거라고 했다. 산책하는 동안 아내가 제일 많이 한 말은 다르게였다. 그는 보폭을 조절하며 아내가 그리는 다름에 대해 들었고 자신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생각했다. 처형은 병실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빵과 과일을 싸왔고 아내가 무리해서 움직일까봐 걱정했다. 그는 주차장 쪽으로 나와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웠다. 담벼락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는 고양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담 위로 뛰어오르는 고양이의 유연한 등을 쓸어보고 싶다고 느낀 순간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막내 기자는 그에게 언제 출근하느냐고 물었고 특집 기사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입사 1년 차라 주로 단신을 다루고 대표의 커피 심부름을 도맡아 하다가 특집을 맡게 되어 들뜬 듯했다. 다다음 주에 실으려면 시간이 촉박하니 빨리 기사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알겠다고 같이 고민해보자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는 꼬리가 뭉툭하게 잘린 고양이를 쳐다보다 대표와 커피를 마셨던 카페 쪽으로 걸어갔다. 정오가 지나자 햇빛이 강해졌고 아스팔트는 달아올랐다. 카페 건너편에는 여전히 피켓을 든 네가 가로수처럼 서 있었다. 네가 서 있는 곳에만 한 줌 그늘이 생겼다. 거리의 풍경은 어제와 같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무심함도 비슷했다.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너를 알아봤으므로 그는 어제와 달라졌다. 한 문장으로 가만히 침묵으로 고요히 외치는 너의 목소리에 또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카페에 들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잔 주문했다. 그게 30년 만에 보는 어른이 된 너에게 건네는 음료로 적당할 것 같았다. 그날 오후에 네가 준 캔 음료만큼 시원하진 않겠지만 오래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그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렸다. 길 저쪽에 있는 너와 그 사이는 멀지 않았다. 신호가 바뀌자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다.